과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정열 전 부장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네. 기각된 날 아침에 저희하고 긴급 전화 인터뷰 하셨는데, 네. 자, 특검이 사실상 올인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재벌들 수사는 못한다라고 아예 말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네. 여기 올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증거들을 보강한 것 같은데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장이 재청구됐는데 이 발부될 가능성에 대해서 순전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단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 기각 자체가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네. 이번엔 당연히 재청구는 발부돼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런데 그건 당이고. 순전히 그렇죠. 네. 네. 전망. 일단 전망은 네. 참 일단 가장 관심 있게 보였던 신호등이라고 할까, 그게 최경희 총장 네. 영장 발부된 것이 좀 일종의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읽으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신호를 읽으십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를 좀 부장판사를 해보신 분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통상적으로 이 구속영장 청구 사건이 판사 혼자 하는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3사람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관행적으로 네. 한 사람이 결정해서 한 사람 명의로 나가기는 하지만 네. 나중에 이게 재청구가 됐을 때 처음에 기각했다가 재청구되면은 다른 나머지 2명이 근무하고 있는 판사가 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판사가 그대로 발부하는 게 모양새가 이상해지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사전에 좀 논의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사안이 크면 클수록 더욱 오래 논의하겠군요. 더 그렇고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이게 재청구해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게 일단은 그렇게 의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청구를 하더라도 발부가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명의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사안이 중대할수록 세 사람이 같이 이미 의논해서 냈던 것을 이제 똑같은 사람한테 이제 재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2사람한테 갔을 때 3인 동료가 같이 의논해서 기각했던 거를 또 다시 재청구된 거를 그때는 발부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앞뒤에서 자기들이 논리 앞뒤 안 맞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제 보셨었고. 예. 네. 그런데 최경희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청구돼서 발부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검에서 수사를 좀 더 보강을 충실하게 잘 했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법원에서 이제 입장을 그쪽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거는 특검이 보강을 잘 해서 플러스 기존에 자기들이 한번 3인이 의논해서 기각시켰더라도 보강만 충분하다면 다시 발부할 수 있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특검이 이제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발부할 수 있는, 이번에는 발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제 해석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설명을 듣고 보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 최경희 총장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그렇게 부담을 좀 덜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봐라. 최경희 총장은 제대로 보강이 됐기 때문에 청구했지만 이건 또 충분한 보강이 아니어서 기각한다. 이렇게 알리바이용으로. 네. 그거는 충분히 이제 그런 추론도 합리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 좀 의구심이랄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만 청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삼성 임원 한 분이 더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최소한 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법원 입장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만 발부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이런 경우에는 둘 다 기각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예비적인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특검이 좀 자신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 자신이 없지 않냐.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아니 이 정도로 보강해가지고 두 사람을 쳤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하겠지. 둘 다 하나 보자. 이런 거꾸로 자신감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기각하지는 못할 것이다는 그렇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둘 다 할 것인가는 특히 이제 사실 관심사는 이재용 부회장 쪽이니까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가능하겠는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해온 방어 논리하고 방어 논리가 이제 자기는 몰랐고 이 부하 직원들이 했다는 거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발부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부하만 발부되는 건데 만약 그런 가설하에서라면 물론 이건 다 전망입니다. 아무리 이제 부장 판사를 하셨어도 사실은 지금 당장 이제 결정할 분은 아니니까요. 전망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보다는 훨씬 이제 법원의 분위기를 잘 아시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처음에도 발부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전망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런 분위기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 사람이 의논을 해가지고 처음에 기각이 된 거라서. 그런데 지금 2월 20일자로 법원이 정기 인사가 돼서 아마 업무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직전이군요, 인사. 직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망하기를 2월 20일 이후에 재청구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한번 기각했던 팀이 그대로 온전한 상태인데 다시 그 속에 수를 던진다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빨리 재청구가 된 것은 특검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지 28일이 수사 기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장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고. 거의 없고. 그래서 20일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는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기소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특검 수사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상당히 특검 쪽에서도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주어진 확보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시간표대로라면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기에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가능성보다는 기소를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저희는 이제 판사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영장 발부하는 분들이 3인 체제로 이제 의논을 한다고 하셨는데 한번 기각한 거를 이번에는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며 다시 재청구가 됐어요. 게다가 재청구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강됐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사는 어떤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까? 보통은 큰 압박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고 기록과 신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장 그 사건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오더라도 나는 내가 본 기록과 피의자 신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결정을 판단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압박을 안 받는데 이번 사안은 좀 다른 게 아시다시피 법원 앞에서 많은 법학 교수님들하고 변호사님들이 법률가들이 농성도 했었고요. 노숙 농성도 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일부 경제지 빼놓고는 다 이 영장 기각이 잘못된 거다. 지금 그리고 영장 심사하는 분의 성함이 판사 성함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계속 검색어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경희 총장 처음에 구속영장 기각됐던 기각했던 판사입니다. 이거 재청구 사건 이재용 부회장 재청구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초유의 그 항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지는 않을 거고요. 그게 어떤 그 결과라고 해나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이 두 사람 다 구속영장 발부됐던 게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 지금 영향을 받았다. 상황에 중대함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장 발부는 사실 그 자체로는 대통령 뇌물죄를 확정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뇌물죄로 연결되고 태안핵 심판에도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어쩌면은 우리나라 역사 자체의 갈림길에 쓰는 판결로 기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많은 비난을 받았던 거죠. 지금 역사적인 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뭐 주거라든가 뭐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그 통상적으로 했던 그런 사건들처럼 비중을 둬가지고 이렇게 쉽게 결정을 했나라는 그런 비난들이 많았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 파악 정도 해봤고요. 네. 이럴 경우에 판사는 어떤 압박을 느끼는지. 자,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각과 발부의 확률을 각각 개인적으로 전망하면요. 저는 8대2로 기각된다에 750원을 걸었습니다. 저는 6대4로 기각 쪽에 760원. 자, 그러면 금요일 아침에 결과 나오는 대로 첫 인터뷰를 하기로 예약해놓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열이 아니죠. 양지열 변호사님. 양지를 지향하는 변호사 양지열입니다. 양지밖에 모르는. 그렇죠. 따뜻한 곳만 알고. 음지의 세계를 모르는. 어둠의 세력은 잘 모르는. 음지의 진행자 제가 양지의 변호사 양지열과 함께.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변호사님에게 잠깐 여쭤볼게요. 아침에 최동욱 전 총장 인터뷰 나간 직후에 갑자기 변협 회장님이 그 밑에 개인 명의로 성명을 하나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안 받아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결격 사유가 이제 있어서. 지방 변호사협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걸 등록 신고를 받아줘야 하는데 서울지방변협에서는 통과시켰고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통과시켰고 대한변호사협회 심사 등록위원회에서도 의결했어요. 수리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등록신고서 의결하고 그럼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두 개 다. 원래는 그렇죠. 근데 그중에 개업신고서만 왜냐하면 앞에 거는 의결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심사를 했어요. 한 거고. 그리고 개업신고서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반려라는 절차도 없잖아요. 원래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어서 변호사협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정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는 게 마땅치 않은 사람이라도 원래는 이거를 법적으로 쫓을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왜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받아놓고 전날 밤에 등록해주고 다음날 아침에 개업 신고서는 반려한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전례가 없어요. 등록을 안 해주면 안 해줬지. 저도 처음 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러긴요. 저희 방송에 나온 거를 뉴스로 덮으려고 한 거지. 등록을 안 받아준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록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징계 사유 같은 것들이 있느냐. 변호사로 개업할 자격이 없다고 안 받아준 경우 개업 신고를 안 받아준 건 원래 이건 세무서에서 나오는 건데. 게다가 대한변협하고 성명서가 난 게 아니에요. 대한변협 밑에 회장님 명의로 난 거예요. 뉴스는 대한변협 명의로 나왔는데 개인 명의로 나왔나요? 아니 그래 자세히 보시면 원래는 대한변협으로 딱 나와야 되잖아요. 성명이라는 게 대한변협. 근데 지난번에 이 변협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변협 명의로 그 테러 방지법 때 자기 독단이죠. 이런 경우는 독단으로 테러 방지법을 지지한다고 대한변협이라고 써서 그냥 성명을 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회장님들이 가서 또 항의하고 항의했죠. 그래서 사과 성명을 냈죠. 그렇죠. 이번에는 그래서 대한변협이라고 안 하고 대한변협 밑에 회장 누구라고 개인 이름을 적어서 내셨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본인이 개인 페이스북에 쓴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 의견을 성명으로 낸 거예요. 회장 아니, 개인 왜 입장을. 그게 다른 데도 아니고 변호사협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 이상한 일인데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 전혀 없고 일이죠. 둘 다 안 받아주면 모르겠는데 받아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거는- 그중에 개업 신고서만 반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럼 그러니까 오히려 일만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최동욱 전 총장 입장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게 하필이면 저희가 인터뷰한 직후에 나오는 무슨 인터뷰를 했길래 이렇게까지. 인터뷰는 훌륭합니다. 자, 네. 화가 나가지고 자세히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공장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책임져야겠네. 오늘 뭡니까 아이템이? 오늘 고영태 씨 녹취 파일 가지고 자꾸 말이 녹취 파일. 많아서. 네. 참 그러고 보니까 고영태 씨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헌재 출석 안 한다 그랬는데 어둠의 정보에서 헌재 출석을 할 것이라고. 아니 예. 전날까지만 해도 한다고 그랬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내기하지 않았나요 우리? 내기까지는 안 했어요. 내기 안 다행히. 했어요? 네. 아, 다행이네. 큰일 날 뻔했네. 한 1,500 걸었어야 되는데. 지금 전날까지만 사실 한다고 그랬어요. 전날. 근데 이제 그 법원 갔다 와서 그쪽에서 받는 공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보도되고 나서 가족들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건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도 들었고 실제로 뉴스에 보고하니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아 정말 그때 돈을 안 걸었기 다행이지. 지금 사실은 이제 고영태 녹취 파일이라고 많이 얘기 나오는데 원래 이제 고영태 씨가 녹음을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상대방이 한 거죠. 김수현 씨라는 사람이 예. 블루케이 대표로 있으면서 예.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놨던 거기에 거예요. 뭐 짜장면 배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영어 강의하는 것도 있고 뭐 대부분 다른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2,250개 가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사적인 내용인 거고 네. 검찰이 의미 있다고 본 건 29개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그 2,500개를 다 들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짜장면 얘기도 듣고 헌재에서 언제 다 들어요? 저는 표현이 참 창조적인 게 공개검증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니 법정에서 공의를 그냥 검증을 하면 어차피 헌재의 절차는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고 있고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공개검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꼭 다 같이 들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했는데 거기 얘기한 것처럼 짜장면 뭐 몇 그릇 주세요 이런 걸 왜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헌재 재판관하고 방청객하고 언론인들 다 모여가지고 생중계로 짜장면 주세요 이러고 듣고 집에 있어요. 엄마한테 안부 전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데 효자였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강의하는 것도 들었다지. 하여튼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녹취 파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고영태 씨 얘기를 왜 꺼냈냐면 헌재가 증인으로 출석 안 했으니까 증인 채택 철회해버렸습니다. 예. 그 얘기는 고영태 씨 얘기 안 들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탄핵 심판하는데. 네. 별 의미 없다는 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여러 차례 나와버린 밝혔거든요. 거예요. 예. 그리고 형사재판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검찰에서 얘기한 거는 그대로 진술로 증거로 못 쓰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거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나와서 증언했죠. 네, 그거는 문서송부 촉탁이라는 거 있어서 그때 증언한 거를 기록한 거를 법원에 보내달라고 하면 그걸 그냥 고스란히 쓸 수가 있고 독일한 법적 효과죠. 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측에서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뭐 어차피 변호사들이 그쪽에서 반대신 분도 다 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내용은 다 나온 거거든요. 네. 녹취 파일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올 게 일단은 없어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내용이 이제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지만 이제 대리인단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재단을 뻥 터지면 네. 최순실 씨나 아니면 현재 사무총장 날려버리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뻥 터지기 전엔 최순실 거였다는 얘기네. 그 얘기예요. 다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더 유리하냐고. 그 얘기예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네. 거기 나오면 다 나오잖아요.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지를 그 사람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위에 아무도 없어. 예, 뭐. 우리 회장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네. 새벽까지 연설문 고쳐가지고 보내줘야 겨우 대통령은 회장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옷도 못 갈아입어.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들어서 어쩌겠다는 건지 잘 시간을 이해가 안 지연하겠다는 되는데. 거죠. 근데 시간을 지연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소송을 해보면 정말 암담한 소송이 있거든요. 뭐 하나 이만하는 거 하나도 찾아낼 게 없을 때 네. 그때 뭐 하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꽂혀요 사람이. 그래서 거기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통할 것 같고. 이게 뻥 터지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던 진담으로 했던 상관없이 아니 거기 실무자들이 위에 있는 사람 날아가면 야 우리가 대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무슨 의도든 간에. 근데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었냐가 아니라
뻥 터지기 전에는 그러면 최순실 거였다는 얘기가 그 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최순실 씨를 어떻게든 동원해가지고 고영태 씨한테 형이라고 부르면서 최순실 씨 회장님 또 어떻게든 바람을 넣어서 이 사업이 좀 하게 해달라. 그럼 최순실 씨가 결국에는 다 힘을 썼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 일관되게 있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농담이냐 진담이냐는 얘기를 했을 때 고영태 씨도 그랬잖아요.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의인도 아니지만 쓰레기도 아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부정한 이익을 찾으려 했었다. 그건 맞잖아요. 인정해야 네. 되잖아. 약간의 공범으로서의 노릇을 했으니까 내부 고발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알겠어요. 그걸 이제 흐트론을 잡는 건데 제가 참 어제였나요?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7가지 혐의를 들어가면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했던 게 이분이 부장검사에서 지청장까지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네. 공안검사로 빛나는 경력을 쌓으신 분이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주무르는 분이에요. 네. 근데 왜 법을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다. 그분의 세계는 그분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현재 그러니까 소위 맞불 집회. 저는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는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반대 집회라고 하죠. 그냥 네. 반대 집회. 반대 집회, 맞불 집회. 이 집회 주요 주장이 이거잖아요. 이 탄핵 심판 자체가 국가 전복 기도라는 거 아닙니까? 내란이라는 거죠. 내란이고 국가 전복 기도고 이것은 공산화를 위한 거라잖아요. 공장장은 내란 선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 80%가 지금 공산당이 된 거예요. 다 속았다는 거잖아요. 다 공산당이. 일부 언론하고 검찰이 짜고. 근데 그 연장선상에 계신 아니, 근데 최전선의 김진태 의원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소신은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 거기까지 받아들일게요. 근데 왜 법조인으로서는 이건 안 되는 얘기냐면 농담이든 진담이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빵 터지면 우리가 차지하자. 이거는 일종의 자기네들끼리 작당했다, 모의했다 이런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의와 관련돼서 법조계에서 이제 가장 먼저 정말 신입생 때 배우는 게 한탕하자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한탕하자 사건. 뭐냐면 군인들끼리 저녁 앞두고 네. 야 우리 저녁하고 할 일도 없는데 무기 탈취해가지고 네. 나가서 하이나 산탕하자. 한탕하자. 자기들끼리 모의를 한 거예요. 모의. 그게 군 검찰에 발각이 된 거예요. 오케이, 사전에. 예. 네. 무죄 받았어요. 왜? 모의만 갖고는 강도 같은 거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강도는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는 자주 하거든요. 저희 제작진하고는 제가 내각을 이미 다 구성했어요. 내각을 예. 외라를 다 쿠데타를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너 세상에 어지러면 내가 대통령께 뭐 가지고 싶은 거 뭐야? 방송국 몇 개 나눠줬어 이미. 어제 술 먹으니까 제가 어제 술 한잔 했거든요, 사실은. 네. 맥주집에 있었는데 옆 테이블 아저씨들 심각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당신들이 정권을 맡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등.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얘기만으로는 예비나 음모도 안 된다는 뭐 드릴까요? 거고. 뭘요? 뭐 드릴까요? 저 황교익 씨는 뭐 드린다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청 정도 달라고. 시각청. 그래서 시각청 드렸고 저희 책임 PD는 SBS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KBS도 해가지고 두 개 가졌어요. 전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니까 문체부가 알짜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그러니까 게. 그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사기 미수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공갈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 게이트 폭로할 테니까 5억 원을 달라라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순실 씨가 거의 착각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성한 미르재단 이사가 그때 당시에 돈이 좀 급해서 그건 고영태 씨 얘기도 아니에요. 고영태 씨 얘기도 아니고 네. 그래서 5억 원을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땅을 사주든지 빌려달라. 그러면 이걸 담보로 주겠다. 그거를 최순실 씨는 달라 그랬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 얘기를 그대로 옮겨도 땅을 사주든지 5억을 달라 그랬다. 이게 협박이에요? 자기 돈. 이것도 공갈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절도가 또 나오죠. 절도. 그때 네. 공무상 비밀 문서들 많이 나왔었는데 고영태 네. 씨가 이걸 문서를 가져가서 밖에 흘린 게 아니냐. 네네. 태블릿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태블릿하고 연결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절도죄가 될 수 없다라고 봐요. 문서는. 왜 문서의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중요한 거지 문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종이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컴퓨터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출력해낸 경우에는 아예 가져갔더라도 컴퓨터 파일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씨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가치를 하나도 뺏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절도가 아예 안 된다는 게 확립된 판례예요. 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정보 유출이 됐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에는 그걸 배임죄로는 처벌을 해요. 하지만 절도는 절대 안 돼요. 종이를 가져와도 절도죄는 안 된다.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네. 종이 훔쳤다고 그러니까 A4지 훔쳐간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로 처벌을 안 한다는 게 확립된 판례. 이거는
90년대 이미 끝난 얘기예요. 90년대 끝난 얘기. 그거를 어떻게 지청장 출신이 이거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싫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다는 거를 그런 이미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던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를 하라고요. 정치적으로 다른 소신발언을 하면 좋은데 법을 왜곡시키지는 본인 말았습니다. 전공이 그건데 어떡해요. 본인 전공이 체육이 아니잖아요. 뭘 만들어도 본인 전공에서 만들어야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검찰까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맞불 집회에서 그런가 보다. 솔깃하실 수 있죠.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의인으로 정말 최고의 어떤 뭐 지도자로 그렇게 추앙을 받는 상황인데 추앙을 할 때 하더라도 정치적인 걸로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다 틀린 얘기라는 걸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적으로 고영태 씨 관련해서 뭐 공갈인이 등등 모의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혐의점이 어려워요. 법정에 가면은 다 무혐의로 떨어지는 거다. 아니, 기소 자체를 안 하죠, 검찰에서도. 그렇죠. 기소 자체를 안 한다. 기소 자체를 안 하죠. 본인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평생 검찰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되게 황당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요새 황당한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황당 안 하기만 해봐라. 한번 황당 시켜주세요, 저를. 그러니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이제 이동욱 전 재판관이 갑자기 변호사로 들어가니까. 네, 헌법재판관 출신이. 헌법재판관 출신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정미 재판관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네. 이게 혹시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에 불공정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라고 동료였기 물어봤다는 때문에. 거예요. 동료였으니까. 네. 그랬더니 대리인단에서 나온 답변이 혹시 불공정한 그런 어떤 우려가 있으면 이정미 재판관이 빠져라. 아니 이게 도대체 훌륭해. 법치적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진짜 변호사로서 반성했어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구나. 이거 나는 황당 성공했어 진짜. 성공했어요. 네. 인정. 나 어제 생방송 도중에 이 얘기 듣다가 진짜 나는 한참 멀었다 변호사로서 수준이 이 정도는 그러니까 돼야지 변호사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가 과거에 동료였기 때문에 혹시 그 재판에 영향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아무래도 동료니까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런 우려가 있다면은 이정미 동료였으니까 이정미가 빠져. 그러니까 네가 그나와 아무런 근거 없이 아니 이건 뭔지 진짜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실 대변인단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유리한 걸 하나도 안 해요. 법정에서는 유리한 건 오로지 하나입니다. 태극기 펼치죠. 태극기. 유리한 건 오로지 하나예요. 길게 느리기. 이것만 하고 계세요. 아니 그래도 어제 이동욱 재판관 전 재판관 들어왔을 때는 강일원 재판관도 얘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 재판관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이제 헌법재판 같이 좀 돌아간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법리로 사실은. 다투는 게 법리 얘기가 됐다. 조금이라도 나온다. 네. 그전에는 태극기 걸고 막 2천 몇백 개 하자 그러고.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재판관 빠지라고 한 거예요. 야, 저는 이런 것을 호연직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과감하면 확 찔러버리는 거지.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주말 이 맞불 집회에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라는 얘기가 나올.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네. 주 토요일 날. 그쪽 맞불 집회에서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저 이제 갈래요. 네. 지금까지 양재만에서 활동하시는. 양지를 지향하는. 네. 양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게 문제예요. 뭘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아니, 이 정도로 보강해가지고 두 사람을 쳤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하겠지. 둘 다 하나 보자. 이런, 거꾸로 자신감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기각하지는 못할 것이다는 그렇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둘 다 할 것인가는 특히 이제 사실 관심사는 이재용 부회장 쪽이니까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가능하겠는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해온 방어 논리하고 방어 논리가 이제 자기는 몰랐고 네. 이 부하 직원들이 했다는 거니까 네. 그 논리에 따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발부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부하만 발부되는 건데, 만약 네. 그런 가설 하에서라면, 물론 이건 다 네. 전망입니다. 아무리 이제 부장판사를 하셨어도 사실은
지금 당장 이제 결정할 분은 아니니까요. 전망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보다는 훨씬 이제 법원의 분위기를 잘 아시니까. 예, 그 결정적으로 처음에도 발부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전망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런 분위기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 사람이 의논을 해가지고 처음에 기각이 된 거라서. 예. 그런데 지금 2월 20일자로 법원이 정기 인사가 돼서 아마 업무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아, 직전이군요, 인사. 예, 직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망하기를 2월 20일 이후에 재청구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한번 기각했던 팀이 그대로 온전한 상태인데 다시 그 속에 수를 던진다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예.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과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정열 전 부장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네. 기각된 날 아침에 저희하고 긴급 전화 인터뷰 하셨는데 네. 자, 특검이 사실상 올인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재벌들 수사는 못한다라고 아예 말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네. 여기 올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증거들을 보강한 것 같은데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장이 재청구됐는데 이 발부될 가능성에 대해서 순전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단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 기각 자체가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당연히 재청구는 발부돼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런데 그건 당이고. 순전히 그렇죠. 네. 네. 전망. 일단 전망은 네. 참 일단 가장 관심 있게 보였던 신호등이라고 할까, 그게 최경희 총장 네. 영장 발부된 것이 좀 일종의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읽으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신호를 읽으십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를 좀 부장판사를 해보신 분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통상적으로 이 구속영장 청구 사건이 판사 혼자 하는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3사람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관행적으로 네. 한 사람이 결정해서 한 사람 명의로 나가기는 하지만 네. 나중에 이게 재청구가 됐을 때 처음에 기각했다가 재청구되면은 다른 나머지 2명이 근무하고 있는 판사가 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판사가 그대로 발부하는 게 모양새가 이상해지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사전에 좀 논의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사안이 크면 클수록 더욱 오래 논의하겠군요. 더 그렇고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이게 재청구해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게 일단은 그렇게 의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청구를 하더라도 발부가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사안이 중대할수록 세 사람이 같이 이미 의논해서 냈던 것을 이제 똑같은 사람한테 이제 재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2사람한테 갔을 때 3인 동료가 같이 의논해서 기각했던 거를 또 다시 재청구된 거를 그때는 발부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앞뒤가 자기들이 논리 앞뒤 안 맞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제 보셨었고. 예. 네. 그런데 최경희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청구돼서 발부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검에서 수사를 좀 더 보강을 충실하게 잘 했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법원에서 이제 입장을 그쪽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거는 특검이 보강을 잘 해서 플러스 기존에 자기들이 한번 3인이 의논해서 기각시켰더라도 보강만 충분하다면 다시 발부할 수 있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특검이 이제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발부할 수 있는, 이번에는 발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그러니까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제 해석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설명을 듣고 보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 최경희 총장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렇게 부담을 좀 덜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봐라. 최경희 총장은 제대로 보강이 됐기 때문에 청구했지만 이건 또 충분한 보강이 아니어서 기각한다. 이렇게 알리바이용으로. 아, 네. 예. 그거는 충분히 이제 그런 추론도 합리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 좀 의구심이랄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만 청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삼성 임원 한 분이 더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네. 둘 중에 한 사람은 최소한 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법원 입장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만 발부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이런 경우에는 둘 다 기각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특검 입장에서도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예비적인 그런 느낌으로, 예, 그렇게 한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특검이 좀 자신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 자신이 없지 않냐. 빨리 재청구가 된 것은 특검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지금 28일이 수사 기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장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고. 예, 거의 없고. 그래서 20일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는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기소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특검 수사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상당히 특검 쪽에서도 그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주어진 확보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시간표대로라면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기에 그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가능성보다는 기소를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저희는 이제 판사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영장 발부하는 분들이 3인 체제로 이제 의논한다고 하셨는데 한번 기각한 거를 이번에는 그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며 다시 재청구가 됐어요. 게다가 재청구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강됐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사는 어떤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까? 보통은 큰 압박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고 기록과 신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장 그 사건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외부에서